네, 해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드디어 마로니에 통합편 첫 번째 순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 저희 마로니에 통합본은 이제 디지털 마로니에와 아날로그 마로니에를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아날로그는 조금 느려서 2주에 한 번씩만 옵니다. 독서방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몸이 무겁고요. 우리 디지털 마로니에는 오늘은 일부로만 선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1, 2부를 다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이 가벼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이죠. 황희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 또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우리 오늘 이제 방청객도 계시고 독서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따가 아마 독서반은 좀 나중에 도착하실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오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지금 머리 말리고 계십니다. 오늘 못 오실 뻔했어요. 예. 딴 데로 가셔가지고. 딴 데로. 예. 그 사연은 이따가 2부 아날로그 마로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희두 씨 그 오랜만에 보는 게 네. 지난번에는 한번 이제 그 우리 각자의 사정으로 이제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더 막 되게 그 눈이 이렇게 뭔가 그렁그렁해요. 뭔가 이렇게 사연이 많은 것 같아. 네. 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뭐 다룰 주제랑도 연결되는데 예. 한 줄로 매일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왜 이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고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미치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 또 전문가 교수님을 뵌다고 생각해 들어서 예. 굉장히 설렜습니다. 막 이렇게 뭐 고자질하고 싶은 눈이더라고 아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집 공고도 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때 민주연구원이 있었는데 그랬죠. 예. 네, 그때 또 뭐 굳이 누구였을 때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역할 하는 데였나 이런 걸 몸소 느낀 건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막 싱크탱크로서 역할 잘할 것 같고 네, 한데 네. 물론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게 또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표가 누구냐 원장이 누구냐. 그렇죠? 예. 네. 그게 굉장히 크게 차이 나고. 맞습니다. 예. 또 원장 바뀌면 분위기 싹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저는 10대, 20대 그때부터 계속 관심 가졌으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마치 비유하자면 그냥 혼자 가가지고 제가 그냥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서 그것도 이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이명박 재판 최종 유죄 나와서 마침 제 손으로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재판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핑계거리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일주일 뒤에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일주일 뒤에 끝날 수 있다 하는데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예. 네, 그만두겠다. 나는 던지고 나오겠다. 네, 던지고 예. 나오겠다. 그런데 또 끌려 들어가셨어요. 이번엔 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 가게 예, 됐는데 예. 물론 이제 그때와 분위기도 다르고 지금 뭐 상황도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정치인들을 뭐 제가 방송에서 욕하자 이 사람들 다 무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고 예, 그렇죠. 밖에서 주로 특히 온라인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당원들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일각에서는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선. 근데 이 안에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적나라하게 알려야 예. 그래야 이제 민주당도 달라진다. 저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는 이제 메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대로 가면 못 이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이제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순간 안 짚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국힘 쪽 예. 네, 여론 조작을 길게 하는 사람들. 예. 지금의 이제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작심하고 망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이자 되고자 하는 민주당은 사실 제정신인가? 다시 말하면 제대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왜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막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시원할 거고 네. 그럼 예에서 제가 한동안 주목받을 수 있다 보지만 저는 그런 방식의 젊은 사람들이 특히 네. 그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좀 답답하더라도 막 사람들 이름이나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다만 분위기는 좀 전해야 된다. 예. 거의 지금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뭐 전열도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온라인은 그냥 당원들의 자발적인 힘에 맡겨져 있는 것 같아서 예. 한마디로 전략은 지금 막 다들 짜고 있는데 전술이 왜 그렇게 텅 비어 있냐. 그래서 전 그런 얘기들 위주로 하러 들어간 거기도 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잘 생각하고 계신 건데 저도 이제 흔히 당내 정치에는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도 누군가 인물 저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되게 효과가 좋아요. 네. 근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를 찍어주면 가가지고 막 욕하면 네. 효과가 나니까.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당분간 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예. 겉으로 이제 딱 찍고 들어올 때는 굽히는 척을 하지만 네. 그거는 더 큰 어떤 마음의 반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냥 저격 정치만 하게 되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한 인물이나 뭐 누군가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왜 문제인지 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이제 그 황희도 씨가 민주당 안에서 이제 민주당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데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온라인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청년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거를 일단 전달은 한 거고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일부 디지털 마로니의 내용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일부 디지털 마로니의 윤석열 캠프의 여론 공작팀 정황 보도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뉴스타파 보도로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여론공작 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선 캠프가 비선 캠프를 운영했다라는 설이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가고 있고요. 뭐 토론 준비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 중에 여론공작팀을 운영한 정황이 이제 포착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황희도 씨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또 이런 아이템을 가져오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전에 그 쉽게 말해서 80년대 그 독재랑 싸우던 시대랑 또 지금 이 민주화 사회가 되고 뭐 정보화 사회가 된 이 상황에 또 싸우는 시기와 뭐 그러니까 그 방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 윈도우 95 갖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시기에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거죠. 보면서 내가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예. 이게 조금만 거리로 나가보면 오히려 당원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어디가 문제고 주로 어디서 고지전이 벌어지고 그때 화력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막 집중했다 뺐다 하는지를 오히려 당원분들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랬지만 정치인들이라면 뭔가 정보도 많고 예. 아무래도 지식도 좀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알겠지. 알면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따 쭉 얘기하겠지만 그냥 뭐 여론 공작을 한다 해도 그 댓글 뭐 좀 이렇게 단다 해봤자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 그 좋은 아젠다 찾아가지고 그걸로 승부 보면 되지. 뭐 그런 거 짜치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냐. 정치는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예. AI 시대에 대한 큰 아젠다, 뭐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하고, 지금 인구 소멸 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그 김건희의 문제를 대중들이 보기만 하면, 그럼 끝난다. 그럼 2030이 거리로 나올까? 저는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요 얘기를 또 나누니까 데이지님께서 감자 깎다가 갑자기 열이 받았다고. 뭐 깎다가 열 받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깎던 걸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열 받으실 때는 뭔가를 깎지 말고 내려놓고 예.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감자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크게 다치진 않으니까요. 네. 근데 듣다 보면 더 열받아갖고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칼은 잠시 내려놓는 걸로. 예, 예. 감자는 왜 깎으셨을까? 카레일까? 된장찌개일까?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 그러면 여론공작팀을 운영하는 정황 이런 건데 사실 아마 아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좀 큰 규모의 거시적인 어떤 담론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이 있으니까. 네. 지금이 만약에 이제 윤 정부의 그 비선실세 내지 국정농단의 어떤 후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화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말 그대로 집권 플랜이 되려면 아주 세부적인 전술 전략도 되게 필요하고 네. 그냥 큰 거로만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작은 게 결코 작지만은 또 않고요.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30들은 되게 이제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체계적으로 반대로 된 무당층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 예, 그걸 그냥 무당으로 표방할 뿐인 거지. 그에 대한 뭐 공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적어도 저들이 하는 이제 여론 공작에 대해서 이 반대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문제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실체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예, 실체를 보고 이제 뒤에 제 생각과 교수님의 조언으로 오늘 1부를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하나씩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일단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지난 대선 때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다시 보도가 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막 조그맣게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게 카톡방입니다. 아하. 저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제 한 120개 정도. 그래서 001 경마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안 믿기지만 요 카톡방이 실시간 막 빨간 불 있죠. 예. 카톡이 실시간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네. 이게 다 전선이 되는 겁니다. 경마 정각하랑 비슷하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20번 방에 윤석열도 있었고요. 국힘 유력 정치인들도 다 있었습니다. 예. 핵심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와 관련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제작되고 유통되고 이 바깥 세상에 무한 확산됐다. 일단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여기다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나 또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일단 제가 한번 하나씩 좀 볼게요. 예, 얘기하다가 화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나이 들어가는 증거예요.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 릴렉스 거거든. 하겠습니다. 네, 릴렉스 하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게 요즘 거업 많이 그래. 거업형님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예.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차분할 수가 없어요. 요 예. 작은 사진들이라서 제가 뭐 굳이 확대해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텍스트적으로 악마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것인가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특히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모든 물량을 쏟아부었죠. 그러면서 저렇게 막 시각적으로 사람 되게 이상하고 짜쳐 보이게 만드는 게 저들의 오랜 방식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저런 그 임명장. 임명장을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을 저렇게 수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임명장 하나 받고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 개종에는 엄청 또- 뿌리죠. 선거. 엄청 뿌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받으면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효능감을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실제로 누가 그냥 밑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님은 그 염소처럼 그리고 예. 윤석열은 호랑이로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실제로 그게 제작이 되고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요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이잖아요. 네. 오른쪽에 막 숫자들이 있죠. 네. 99, 35 이게 그 카톡 방 번호고요. 아하.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저 에펜코리아가 또 낯익은 게 보여서 네. 소위 펜코 대통령도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저 이준석 씨가 저거 보면서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것만 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실제로 이번 총선 때도 예. 이 펜코에서 본인 버릴라 그러니까 바로 천하람씨까지 팔면서 자기 살아남으려고. 예. 그래서 저런 식의 정치에 대한 본질적 한계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그 글을 올렸길래 저 링크를 지금도 살아있나 찾아가 봤어요. 있더라고요. 어허. 그 닉네임을 좀 서칭해 보니까 딱 대선 시기에 글이 올라오고 지금까지 글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들이 온라인에서 총 공세를 펼치는데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봅니다. 그럼 니네 민주당은 이런 거 안 하냐? 예.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런 온라인 여론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소식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지 고민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보셨던 게 이게 단순히 무슨 이거 어떤 우리의 정책과 인물 경쟁력으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리자 이런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상대를 그냥 아예 인격적으로 그냥 말살시켜 버리는 걸로 지금 저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고 심지어 이 중에는 그 허위 사실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바로 또 이거 그 고발 당해가지고 진작 이거 책임질 사람들 막 엮여 나오고 당연히 후보 당시 이재명 후보한테도 연결지어서 엄청난 정치 공세를 펼쳤을 텐데 이거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린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직표까지 있는데 맨 위에 저 조직총괄본부 저기 이제 주호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그 막 임명장 사진에 이제 주호영 씨가 또 가가지고 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나오고 오른쪽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 한마디로 조직 담당을 잘한다는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조직통합본부를 맡아서 저기서 그 SNS 총괄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명박근혜 때도 이제 조직 관리를 좀 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거 막 책임 그 담당을 했던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 뉴스타파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답변 당연히 제대로 안 하고 회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캠프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부 분위기가 어땠냐면 일단 권영세 씨라든지 이런 유력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캠프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누구나 정치인들 초대받지 않냐 카톡방 같은데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또 드러난 거죠. 예.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가동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당에서 조직 차원에서 SNS 분보가 있었고 네. 거기서 위로부터 밑으로 내린 거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런 말장난에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럼 니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헷갈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유통하는 콘텐츠 문제도 완전히 다르고요. 예.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죠. 컨텐츠가 다르다.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선거 시기에 네. 그 희두 씨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일 했었을 텐데 소셜 미디어 대책반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상대하는 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이렇게 실제로 활동할 때는 민주당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그럼 운영을 하나요? 큰 틀에서는 일단 예. 네거티브 대응팀 네, 이게 이제 네. 소위 가짜 뉴스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걸 제보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팀이 있고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정책이나 이재명 후보의 뭐 공약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 예. 보통 정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SNS 계정으로 예를 들면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방식과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 네거티브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정을 한다거나 네. 또는 뭐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SNS 대응 방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다 예. 그런데 지금 보여준 거는 여기는 조직운동 총괄본부 안에 SNS 대응본부가 있고 여기서 막 경마장 창 같은 거 벌여가지고 네네. 카톡방 쫙 만들어서 네.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해야 될 콘텐츠 이른바 우리는 그냥 보통 밈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원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뿌려가지고 전파되도록 만드는 방식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 사례 딱 그냥 카톡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쉽게 상대가 불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얘기를 다 못하지만 뭐 종교 쪽이라든지 예. 사실 제가 이명박 신천지로 지금 징역받았다고 자꾸 저들이 맥락 제거하고 여론전을 하는데 이명박 관련한 신천지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네. 신천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러니까 물밑에서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1심에서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그 경선 당시에 2007년도 그때 현장에서 동원당 갔던 사람이 굉장히 자세하게 증언을 했었어요.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과연 지금 없을까? 이명박 때 그럼 활개치던 막 국정원 댓글 공작 이것도 다른 맥락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지금 없을까? 그렇게 보면 원세훈, 김관진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감형받고 가석방 되고 심지어 김관진한테는 국방 혁신을 맡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 카톡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체 온라인 공간에서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마 지금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카톡방에 끌려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자신한테 전달되는 것도 있을 테고 거기에 보면은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전달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 뭐 누구한테 전달받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의 것들이에요. 예. 이거는 대단히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특히 교회 조직들이 그거를 퍼뜨리는데 굉장히 크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이제 시발단이라고 부르던 조직들이 이제 그런 것의 원천이었잖아요. 그때도 네. 이제 교회 목사가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네트워크, 그 노인분들의 또 네트워크는 주로 이제 그 되게 극우 보수적인 교회하고 연관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근데 그것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로 그냥 개인이
단순히 그냥 만들어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우리는 심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보여준 이미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들이 공급책이라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정치인들도 섞여 들어가 있고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한다, 대응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이제 다수의 정치인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설령 그리고 저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 인물 경쟁력을 더 알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악이라고 치면 악은 선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뭐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구호로서 우리가 항상 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만 하는 정치인들은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여야를 떠나서 그래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멋있는 얘기 혼자 다 하는데 그럼 뭐 싸움 같은 거는 당원들이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당장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막 청와대도 계속 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명박 그 댓글 부대 그 사이드에 있었던 팀이거든요. 이건 너무 복잡한데 사이드에 있던 댓글 부대 그 3,500명인가가 언론에 좀 드러난 바가 있었어요. 드러난 것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쟤네들이 정권 나중에 혹여라도 바뀌게 되면 다시 그때 학습된 훈련된 사람들이 사이버 전사라고 나올 텐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냥 별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때 핵심 주요 인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 받았고 주요 보직을 가면 똑같은 짓을 안 저지를까? 오히려 저지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예. 이거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한테 약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기존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라든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것들에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고 그리고 과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파를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개인이 아닌 조직이 돈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권이나 이제 대가가 있고 기계적인 장치들을 활용하여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불법성과 합법성 그다음에 그 약간 위법적 측면 완전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그냥 대충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그런 걸 만들어서 정치로 뿌리면 내용이야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간섭하고 개입하고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뭐 신경을 써야 되냐든지 실제로 뭐 이따가 쭉 더 다른 또 전선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거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바에야 큰 아젠다 그런 큰 걸로 가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으로 치면 747 요런 거 우리 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747 만들자.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예.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축구로 비유 많이 합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역할 다르다. 정치인들은 그럼 그 역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골키퍼가 골 막으려고 할 때 수비수가 막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든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예. 이런 건 마치 그냥 좀 뭐 별거 아닌 거 취급하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멋있는 얘기하고 합리적인 얘기만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 방어하던 사람들을 뭐로 보는 걸까? 예. 이 본질적 문제로 결국 가더라고요. 예. 그 비유도 아마 뭐 괜찮은데 축구 비유는 이제 공이 하나라서 네. 이 비유는 공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나은 비유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누구는 이제 그 지뢰 깔고 누구는 공중에서 이제 폭탄 떨어뜨리고 누구는 작전 짜고 네. 누구는 강 건너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 축구 비유는 사실 왜 들었냐면 정치인들이 이제 집회 안 나오면 다 수박이다. 자꾸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3골 넣었는데 골키퍼 멱살 잡고 와서 너 왜 서 있냐 이렇게 안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얘기했었는데 사실 말씀 주셨듯이 제가 딱 스타크래프트가 딱 그런 전쟁 게임이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서 제 역할은 이제 스커지다, 뭐 벌처다, 뭐 지뢰를 신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갑자기 또 더 과하게 너 왜 2030 못 끌어와? 야 이준석은 저렇게 하는데 넌 뭐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듣다 보면 제가 막 화가 잔뜩 나는데
제 이준석식 정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 막 안에서 누가 이런 말 했어요라고 하면 뭔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 건데 결국 이런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건가? 사실 이 생각은 정말 많이 들고요. 온라인을 아까 뭐 제가 윈도우 95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각 커뮤니티에서 적어도 모든 커뮤니티가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각 진영별 커뮤니티도 몰라요. 예.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직도 386들이 와서 그런가? 그 386과 윈도우. 그럴 수 있네요. 네네. 그 얘기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라고. 예. 지금 이제 AI 시대. 아니 지금 저기 그 M4 막 이런 그 CPU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지금 근데 이게 되게 386에다 윈도우 95 굴리면 되냐고.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알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 언론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AI 시대를 대비해야 된대요. 예. 윈도우 자기 386 아직 쓰고 있는데 그치. 말로는 무슨 첨단 기술 얘기하고 있고. 예. 윈도우 깔면 안 들어가죠 언제.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지금 다른 아까 뭐 전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사실 저도 이 게임적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 늘 인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선이 지금은 어디서 펼쳐져 있는가? 항상 저도 당원들 오프라인 교육하면 각자의 그냥 나한테 맞는 그런 전선에서 우리가 각자 방어를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 다음 사진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 자기적으로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최근에 거짓말한다. 나온 보도죠. 예. 뭐 강남 화랑 자체도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 논란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든 거기서 그럼 뭐 했냐?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약점들 파악해가지고 막 이미지 더 씌우고 악마화하고 심지어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들은 토론에서는 또 저런 방식으로 계속 공개적인 망신을 주면 그 토론이 생방송으로 또 전파가 되고 그 쇼츠가 또 따여서 막 전파될 거고 예. 언론은 또 그 윤석열의 말을 써서 따옴표로 본인들의 니즈를 채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지금 막 여기저기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온라인 커뮤니티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무슨 연구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냐면 온라인 민심은 일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단가? 뭐 그런 거. 실제 민심하고 온라인 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답답한 게 제가 무슨 온라인 민심이 진짜 이 민심을 대변하니까 그거 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이뤄지는 수많은 공작들이나 여론 조작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니까 그런 걸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누구는 펜코 가서 인사글 남겨갖고 제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닌데 남긴 사람 누군지 아는데. 아무튼 이게 점점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사진 한번 제가 또 잠시만요. 저게 지금 뭔가가 안 먹히고 있긴 할까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거 아마 넘기는 게 아마 잘 안 돼서 그런긴 할 텐데, 그 약간 그러면 그 동안 얘기를 나누면 네. 이게 이 부분도 이제 그 지금 방금 나왔었던 윤석열 캠프에서 강남 하랑에서 TV 토론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래 일단 불법 캠프가 비선으로 운영됐다 이건 별개로 쳐. 그런데 토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짜는 거 아니야? 그 짜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제지? 내용은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는 막 사람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저 황희도도 너도 똑같지 않냐라는 얘기 항상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비판은 감수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톡방이 이게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를 이뤄서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유튜브, 그다음에 정치인들, 뭐 각자의 그 SNS, 카톡, 교회 뭐 이런데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린 나무위키도 또 거기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찍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그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자꾸 이 사례로 뭐 하나 예시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진보 진영 그런 구조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흔히 지금 이준석 씨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장난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너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맨날 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가지고 김건희 세탁하고 있는 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저 국힘 쪽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할 생각이 없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다르다. 구조적인 차이다 이건. 예. 이게 온라인 세상을 다 뒤엎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두더지 기계가 있는데 두더지가 하나 삐욱 하고 나왔어. 네. 망치로 뻥 하고 때려. 네. 예. 근데 이 두더지가 어떤 두더지는 조금 예쁜 두더지고 네. 조금 못생긴 두더지도 있고 문제가 있는 두더지도 있어. 그러니까 한 건 건건이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이 두더지 기계가 밑에서 움직이는 손이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어떤 토론 전략을 짜라라고 얘기한 것의 한 문제의 축은 이게 이제 불법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네.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거고 황희두 씨의 이제 주장 같은 경우는 요걸 올린 애들이 왜 올리냐면 요렇게 해서 짤방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온라인에 뿌리기 위해서 네. 이런 전략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밑에 뿌리 이 두더지들을 올려내는 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네. 이런 전략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네.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심리전 제가 항상 그 심리전 말씀드리는 게 심리전이라는 게 뭐 그냥 댓글 많이 남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해시TV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악마화한다고 돌아가신 이후에 영정 사진에다가 코알라 합성해서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 예. 저것도 트라우마를 건드려라 사람 감정을 건드려라 그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의 내면을 후벼 파는 짓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니네도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저 정도 수위도 아니지만 했다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고발당해가지고 예. 다 민주당 타격 엄청 받아요. 조금 뭐 하나라도 나오면 다 공직선거법으로 걸고 막 하는데 저 중에 제대로 책임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 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지적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한 행위의 수준이나 조직해서 한 어떤 불법적인 것의 문제다 이런 네. 것들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네. 약간의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선거 시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정말 조직적으로 때려 맞았고, 네. 예, 저쪽은 사실은 불법화된 무슨 이렇게 그나마 나온 거는 아마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나왔었던 뭐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 그것도 이명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 네. 이런 것에 불과했던 거죠. 네. 아까 트라우마 건드린다 이런 것도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짤방 문제도 이제 약간 황희두 씨는 얘기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뜨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못 일어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일관된 공작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억 뭐 그 안에도 이제 보도 보면 나오지만 기억이 없다라는 말이 불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든가. 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식으로 사법적인 어떤 절차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된 이제 전략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사건이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얘기만 하지 못하지만 예. 그러니까 지지난 총선 때 그래서 제가 이명박, 곽상도, 미래통합당 그 합쳐져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받게 됐잖아요. 예. 1심에서 무죄였지만 뒤집혀서 저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집행유예지만 일단 제가 그걸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상황인가? 그럼 오케이 받아들인다 치면 그럼 저 짓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예. 징역형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나는 뭐 표정만으로 보면 사형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아니 사실 예. 사형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전 무수히 많다 봅니다. 예. 저쪽 유튜버는 다 잡혀가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저쪽은 아예 잡혀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자유의 논리로 풀어가지? 예. 이 자체가 전 속이 너무 뒤집히고 예. 전 민주당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그리고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루언서의 그런 책임이 크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만, 막 100만 이런 사람들은 뭐지? 아니 심지어 TV조선 이런 데는 공중파 이런 방송들은 뭐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깔끔하게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하면서 했던 얘기, 이제 법률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법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싹 다 문제 안 삼고 특정한 것만 문제 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문제잖아. 네. 이렇게 기억되게 만들어요. 이게 사법 체계를 관리하는 작자들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황희도 씨도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당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거기에는 억울함도 굉장히 크고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누가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라는 게 자꾸 이제 붙잖아요. 네. 뭐 저희는 뭐라고 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말씀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자 죽을 때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저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저는 또 화가 났던 게 언론 보도 행태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며칠간 잠을 못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 그 국힘당 계열의 정치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 이제 그 고발인가 아니면 대통령 고소인가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진보 계열의 정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건 과하다,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러면서 예. 언론 보도가 마치 대통령이 2030 청년을 건드린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전 정치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보도할 땐 민주당 타이틀, 예. 직함들 걸면서 민주당 뭐 이명박 쪽에 뭐 허위 사실 유포해서 민주당 누가 이렇게 그 법적 대응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보도 딱 자체가 같은 사안이라고 굳이 비유를 한다 쳐도 왜 이쪽은 일반 청년을 마치 대통령이 과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고 왜 나에 대해서 민주당 타이틀을 앞세워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이런 불공정한 환경들을 몸소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저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그리고 허위 사실에 관련된 거, 뭐 이제 이런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드루킹 사건하고 연계됐던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관련된 판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황희도 씨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요, 최공식 변호사에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상당히 높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황이나 증거도 사실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 국힘 쪽 계열에서는 기껏해 제 기억에는 정진석 정도 하나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에 네. 관련된 거, 네. 예, 그거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어. 맞습니다. 맞아요. 예, 확실히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기울어진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이 1심 선고 나오고 예.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다수 시민들이 1심 잘못됐다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판사 겁박한다고 예. 난리치잖아요. 방금 말씀 주셨던 노무현 대통령 그 모욕한 사자명예훼손 그 사례 정진석 그 나오니까 노사모 판사라면서 국힘당 정치인들 난리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2심에서는 막 그 다시 벌금형으로 떨어졌어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랬는데 언론은 왜 이거에 대한 지적을 안 하지? 왜 한쪽이 하면 이거는 뭐 판사를 겁박한다고 따옴표를 쓰고 예. 왜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그 판사의 신상을 터는 걸 그대로 따옴표로 보도하지? 예. 이게 근데 이게 판사 뭐 언론 뭐 이런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 그래서 저도 전쟁이라 얘기한 거거든요. 예.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데 그냥 좋은 얘기. 그러니까 당위, 팩트, 진정성. 전 이 세 가지 무기로 많이 싸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계열에서 그 무기들이 저는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만 의존하다가는 영원히 저런 인간들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러니까 예. 물론 이길 수는 있지만 전 그게 이제 되게 우연적 일치일 경우가 많다 보고 대부분은 못 이긴다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좀 분노한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준비한 내용 더 들어가서 네네. 얘기해 보죠. 그러면. 시간이 벌써. 네. 미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짧게 갈게요. 죄송합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두 가지 말로 지금 심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나무위키 예. 이게 오늘 또 월간 중앙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마디로 나무위키에 손을 대고 친윤 유튜브에 손댔다. 누가? 김대남. 한동안 지금 명태균 때문에 잊혀져 있지만 예. 저 김대남 씨도 저거 한동안 떠들썩했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새민연, 그러니까 새로운 민심 새민연 저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예. 한마디로 저기서 김대남 씨가 이제 사실상 약간 회장격,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사람인데 지난 총선 때 출마하려고 하니까 나무위키에다가 저 같은 그 새민연 아이디 있잖아요. 예. 그 아이디가 김대남 씨의 그 나무위키를 11번인가 수정을 했다. 요 얘기가 또 나왔고요. 저 기사에. 그리고 정말 그 결국에는 이분이 떨어졌잖아요. 즉 이현모 씨한테 밀렸는데 예. 그 시기에 정확히 딱 그 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계정이 다시 언제 활동하냐면 이번에 재보궐 때 다시 등판을 해가지고 또 이제 친한계 그 강화군수 후보 예. 공격하는데 그런 글들이 쓰여 있다. 예.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가 뭐 나무위키 이런 거 막 하자 이런
그 취지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들은 손 뻗으면 닿는 모든 공간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다. 그게 전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근데 또 나무위키 손댄 게 나무위키를 자신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뭔가 만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본인 부정적인 거 제거하고 그렇죠. 유리한 거 이렇게 어필하고. 네. 근데 최근에 나무위키 막 거의 거덜날 뻔했었잖아요. 맞아요. 국힘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 세계관도 되게 웃긴데 예. 그거 제가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갖고 올게요. 그거 되게 웃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예.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급합니다. 네. 이게 제가 포스트 트루스와 예. 또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교수님께 또 정말 감사하게도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예. 그 책을 선물 받고 또 읽었거든요. 예. 그 뒤에 해제 부분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예. 아무튼 일단 먼저 포스트 트루스의 핵심 내용이 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 요 세 가지의 핵심 이론들이 담겨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지부조화, 집단동조, 확증 편향. 예.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제가 지금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이따가 시간 되면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포스트 트루스와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누가 진실 전복하려 하는가 예. 요 앞부분에 이걸로 시작하더라고요. 예. 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한마디로 지금 온라인상을 보시면 되게 더럽고 냄새나는 글들, 소위 이제 쓰레기통에 모여 있어야 할 글들이 내가 자주 가던 클린한 곳까지 점령을 당한 것 같네. 막 이런 생각 들고. 예. 아 저것들 그냥 무관심이 답이야. 저도 일견 맞는 부분도 있다 보지만 이제는 그거에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이미 지금 여기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고 이준석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아서 거기에 엄청난 정당성이 지금 부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지로 지금 나와가지고 별별 소리를 떠드는데 그래서 이 진실을 도살하려는 진실 도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의식하고 목소리 내고 댓글 하나 귀찮더라도 남기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끝나더라고요. 아, 중요하다. 공감하면서 저도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일단 차치하고 이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인용돼 있는 이 글은 좀 이따가 우리 김만건 박사님이 또 한나 아렌트 또 전문가. 아, 전문가시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전체주의적 지배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이미 확신에 차 있는 나쁜 놈들, 예, 나치주의자라든가 또는 그 정반대편의 극단인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네.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되게 중도거나 또는 그냥 정치 무당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네. 예. 되게- 그들을 잠식한다는 거죠, 결국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끄러운 흑역사를 해시TV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깐 것도 예. 이명박,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했단 말 하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툭 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이명박 좋아하던 놈이라 저래 이런 욕 맨날 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그 시절의 저를 떠올려 보면 예. 지금 이제 fem코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준석을 옹호하고 지켰을 거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논리들을 그 과거에 저한테 쏴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는 여기에 아무런 타격을 못 준다 예.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그럼 여기가 조금씩 흔들릴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런 흑역사까지 까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 황혜두 씨를 탈북민 비슷하게 탈이민? 탈이민, 이명박, 탈MB. 네네. 탈이민 좋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이죠. 아니 이게 실제로 왜 이렇게 나이브하지? 막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유화책을 펼치면 된다고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준석한테 예. 이준석의 입을 열게 만들려면 우리가 잘 오르고 달리면 돼. 그리고 특히 정치인 몇몇 분들 보면 나는 할 수 있어. 너네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떡하지? 나는 돼. 나는 대화가 되거든 하는데 이준석이란 인간의 내면을 보면 뭐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만만한 사람 열심히 띄웁니다. 그렇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아픈 고리들은 계속 막 무시하는 척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예. 거기에 넘어간 분들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유화책은 안 돼요. 압박을 당해야 자기가 하나씩 실토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강의 다닐 때 이제 스타에 보통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예. 쉽게 말해서 스타를 모르시더라도 상대가 맵팩을 키고 치트키를 쓴 상대가 있다. 예. 이게 나는 심지어 뭐 최정상 프로게이머라 하더라도 이러면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럼 상대가 이렇게 이제 비합법적 수단을 쓴다는 비합법적 거죠. 수단을 쓸 때 그럼 이게 현실 정치로도 이제 연관해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보통 전략 전술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이.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똑같이 우리도 반칙한다. 치트키 쓰는 거. 치트키 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반칙을 못하게 응징을 한다. 네, 어떻게 응징해요? 이거는 보통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에서 치면 이런 거를 그냥 방출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룰을 정해 놓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물론 이제 그 룰이 한국 사회로 보면 법인데 그 법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2번 전선에서 저도 싸우고 싶은데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튼 3번은 젖잘싸. 네,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3번, 1, 2, 3번에 전 정답은 없다 봅니다. 정신 승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졌지만 예. 실제로 키보드 배틀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야, 네 얍삽하게 이긴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GG 치는 거예요? 굿 게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게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냥 감정 좀 상하고 말 문제지만 지금 3번 젖잘싸로 갔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보면 2번 지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반칙 응지. 한번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반칙 응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사회를 꿈꾸는 거거든요. 이런 건 PD님이 금방 또 여론조사 잘 붙입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똑같이 반칙하자. 네. 예, 아니면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반칙하는 자를 응징해 도려내자. 네.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클린하게 싸우고 지더라도 우리가 훌륭했어. 이렇게 얘기하자. 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낫겠다. 제가 요즘은 많이 바빠서 못 다니지만 예전에 예. 전국 강의 다닐 때 1번 비율도 꽤 많더라고요.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하자. 이게 속내는 그거일 가능성이 높죠. 네, 속내는. 예. 근데 똑같이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는 고발을 해도 아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1번은 사실 전 불가능하다 보긴 합니다. 참고로. 똑같이 반칙하자 해도 그 반칙을 못해 막. 아니, 못해요. 그러면 이게 할 만한 도덕적 놈도 별로 없어. 우위도 예. 뺏기고 예. 이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니 지금 PD님이 반칙으로 응징하자. 1번하고 뭐가 다른데 그러면? 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굉장히 사심 있는 여론조사인데? 또 이렇게 우리 해시민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반칙으로 응징하자. 반칙으로 응징하자가 되네요. 예.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2번으로 대부분 갈 거라 봐요. 예, 예. 대부분 아니면 1번이라 생각해도 사실 밖에다간 2번을 얘기를 보통 하게 된다 보는데 문제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치열하게 토론도 하면서 지금 적어도 이제 3번을 외치긴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그럼 이 반칙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전 개인적으로 요즘 되게 웃긴 게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예. 뭐 이제 곧 망한 것 같은데 저는 예. 옛날 지니어스 그 룰 브레이커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 왜 비판하냐면 예. 자기는 겉으로 공정한 경쟁을 얘기를 해요. 그 룰 브레이커 그쪽에서 그 지니어스에서 자기가 망해놓고 왜 그 룰을 정치판 와가지고 깨냐고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이런 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지 말자고 해놨던 걸 자기가 건드리면서 예. 그때 지니어스 때 어떤 결핍이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걸 왜 반사회적인 모습을 정치판 와서 나이 40 먹고 보이냐. 그 이준석 의원 같은 부류는 제가 예전에 해시태그 시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되게 이렇게 어딘가 코너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생존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듯한 척을 해요. 예, 요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국힘에 있었던 원래 노인네들이 원래 못 당한 거야. 네. 맞아요. 왜냐하면 국힘에 있는 노인네들은 여기서 노인 그 의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그 4선 5선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대충 머리 대가리 막 때려가지고 이게 눕혀놓잖아. 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랬거든. 근데 이준석은 안 그래 막 맞더라도 네. 일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침 쏘고 막 똥 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맞아. 그 똥 맞잖아. 맞아. 그 당황을 하는 거지. 맞아. 네. 그래서 은근히 무서워해요. 네. 국힘 계열의 그 노인네들은. 맞습니다. 쟤하고 얽히면 나 어쨌든 물리거나 어쨌든 이런다. 네. 그러면 쟤는 어차피 그런 애니까 상관이 없다 쳐도 나는 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슬슬 피해. 맞아요. 예.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자꾸 띄워주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굳이 요 비유로 하면 1번을 이렇게 무기로 삼으면서 겉으론 2번을 얘기했지만 예. 한 짓은 1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장난을 잔기술로 해가지고 잘 살아남았다. 하지만 2번에 보니까 그 공정한 경쟁이 뒤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나오고 있다 보고요.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요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으로 나중에 좀 많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게임에서도 실제로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을 만약에 못하는 응징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오전에 지식백과라는 그 게임 쪽 대형 채널이 하나 있는데 예. 여기서 여론 조작 관련한 콘텐츠가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김성애 씨. 네, 김성애님 원래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중립을 표방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어지간하면 댓글을 안 남기고 보기만 했었는데 요 주제는 제가 이 정치판에서 활동하는 본질적 이유와도 맞닿아서 글도 남겼습니다. 거기서 포스트 트루스와 누가 진실 전복하는가 하려 하는가 요 예. 책도 얘기했거든요. 이 비슷한 문제의식 가진 분들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 쪽에서도 이런 그 여론 조작들이 정황들을 포착을 해서 당사자로서 이거 폭로를 한 겁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더라도 SKT1 그 페이커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 팀인데 예. 페이커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응원하는 갤러리에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막 사람들 총질하고 다녔는가 실제로 막 그때 잘 나가는 선수한테 붙어가지고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까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막 같은 동료도 막 건드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집요하게 어떤 한 선수를 겨냥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 보통 이제 뭐 한일전 한중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승리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들의 사고 회로는 어떻냐면 우리 팀이 잘 되기 위해서 한중전을 지더라도 고놈이 트롤짓 해가지고 욕먹고 쟤 쫓겨났으면 좋겠다. 이건 이번 판은 오히려 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팀이 지더라도 네. 누군가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그게 더 낫다. 네,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대상. 예.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걸 왜 굳이 갑자기 가져왔냐면 게임이나 아니면 스포츠 그리고 아이돌 요쪽 이런 관련한 커뮤니티에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꼭 그런 분야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정치 쪽 커뮤니티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쓱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총질하고 다니고 이 얘기라는 저도 또 이제 많이 까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응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 예. 그리고 충분히 이런 데에서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지금 집에 가면서 윤석열 지지자입니다 하고 글 쓰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분탕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 딸려가면 안 된다. 사실 이 대책이 사실 쉽진 않지만 때로는 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럼 저 구호를 좀 해석해 주세요. T1의 내년 우승을 위해 구마유 씨가 똥 싸서 져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SKT1이라는 팀을 응원하는데 예. 구마유 씨라는 선수가 그 원딜러라는 포지션의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멤버만, 네, 그 사람만. 멤버를. 그래서 그 멤버가 져라. 지면 쟤 엄청 욕먹고 반역자 취급받지 않겠냐. 그럼 이제 우리 팀이 쟤 나가고 나면 우리 팀이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과연 이런 걸 멈추나? 안 멈추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 군데에 있고 이 자체가 전 이미 하나의 그 좀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예. 정치권에서도 요 문제들을 등한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필터버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하는데 예. 실제 물밑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정치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같이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정치 양극화 심각한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가지고 마치 또 이런 타이밍에 지금 우리도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요런 타이밍에 사람들 잔뜩 열받아 있을 때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황에 꼭 이런 합리성을 이 타이밍에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경고 겸 요 상황을 좀 알리고자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간 보니까 이게 52분이라 좀 쫓기듯이.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쫓기듯이. 이제 얘기해야 돼 막. 네. 이게 그래가지고 1시간이니까 쉽지 않네요. 거의 뭐 입에 우리 PD님 오토바이는 아니고 거업님 오토바이가 달린 것 같아요. 우리 PD는 엔진이 좀 작거든. 오토바이가. 근데 거업님 거 최근에 커져가지고. 좋습니다. 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짧게라도 그래도 좀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 맨날 좀 더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론 공작을 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미 있었던 일, 그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명박이나 또는 박근혜나 이렇게 국힘 계열의 정당에서 이른바 디지털 대응이라는 이름 하에 단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뭐 디지털 시대에
뭐 좀 전공법 뭐 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네. 온갖 사술들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네. 이런 정치 집단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20대 내지 30대 특히 게임 문화에 익숙하거나 특별하게 자기에 대한 정치적 색깔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들어가서 그들의 의식 세계나 생활 방식이나 태도 자체를 사실 상당히 안 좋게 바꿔놨다. 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은 아까 이제 세 분이래. 세 개가 그 옵션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네. PD님이 크 하면서 지금 다시 올렸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2번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반칙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반칙을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응을 아까 3개만 했는데 중간에 한 2.5개도 한번 넣어보고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반칙을 응징하는 방법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규제적인 어떤 방식으로 공평하게 적용을 한다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내내 얘기했듯이 잘 안 되고 있잖아. 네. 네. 그러면 반칙을 어떻게 응징할까? 이를테면은 여기서 사람 좀 뽑아가지고 비합법과 합법 사이로 오고 가는 반칙과 살짝 아닌 것 같은 걸 오고 가는 네. 그런 기술을 써가지고 완벽한 사술이 아닌 기술을 좀 쓰는 네. 이런 군단을 키워야 되는 걸까? 네. 아니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디지털 그 마로니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대응하는 밈이랄까? 네. 그러니까 더러운 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렇게 들어오는 어떤 이야기를 쳐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디지털 전파 전략? 단순하게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이런 뭔가 이런 방식을 좀 써야 되는 걸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새로 좀 만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지금 뭐 그 얘기를 쭉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타이머가 없어졌네요. 이제 저 마이크 내려가는 건가요? 국회로 치면 이제 다시 나왔네요. 마이크가 꺼진다. 이제 저기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려 했는데 없어져가지고 왜냐면 타임을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쫓기는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진중권 이 두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예. 일종의 테스트를 해봤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의 예. 실험을 해본 건데 마삼중 테스트 이런 네, 거죠. 마삼중 그다음에 친윤 스피커 이 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예, 예. 실제로 그리고 여론이 작동하는 방식 이준석 본인이 되게 짜치게 반응하는 거 봤을 때 나름의 이제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근데 세상을 바꾸진 못하니까 예. 이런 역할은 아까 그 역할 분담처럼 그러니까 저는 게임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뮤탈 짤짤이 치면서 상대 견제하듯이 치고 빠지기 뮤탈 짤짤이 네. 또 뭐야? 뮤탈 짤짤이라고 이게 스타를 아시는 분들 아실 예, 텐데 예. 한번 이렇게 상대 견제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예. 약간 긁고 빠지는 거. 긁고 빠지는. 아하. 그럼 이제 이 상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스톰을 지지냐 마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헛방을 날리면 이게 손해거든요. 예. 그렇게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게 사실 제 목표였어요. 예. 그런 에너지를 자꾸 이쪽으로 시선을 빼앗고 예. 거기서 이쪽으로 자꾸 끌어당기게. 그렇지. 그러니까 홍매화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뭐. 홍매화 얘기하면 발작을 하더만. 그렇죠. 그런 어떤 포인트. 예. 그런 거 사실 왜냐면 프로 게이머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렇게 치고 빠진 겁니다. 전 저 그림을 똥 실제로 하고 이제 치고. 치고 빠지면은 요거를 또 어떻게 상대할까? 그럼 저기서 자기가 그림을 자꾸 주도를 해요. 예. 이준석은 자기가 그 주어진 판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에서 빼와서 내가 만든 내 그림으로 네가 와라. 예. 그래서 이제 마침 딱 그때 걸린 게 게임 관련한 얘기를 본인이 하길래 예. 그래서 그때 저는 딱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해서 온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저 같은 방식이 있는 것이고 정치 그 고귀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하시면 되고 예. 그 안에서도 또 실제로 이런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당내의 분위기를 바꾸고 예. 저희 해신분 중에 전방위적으로. 할 만한 분이 좀 계세요. 어. 투르로마 오스만이라고. 가끔 울프가도 가능할 것 같아. 울프가님도. 지금 열심히 울프가님 막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 채팅 지금. 굉장히 빠르신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국에는 예. 뚜렷하게 이것만 하면 된다. 울프가 또 저는 안 돼요, 막. 저는 이제 못 해요. 일하셔야 돼서. 이게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 짓자면 예. 빠르게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의 공과 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치명적인 제 개인적으로 좀 아팠던 점은
시스템과 제도를 너무 믿은 거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그 룰을 다들 지킨다는 전제하에 되는 건데 예. 이 룰을 대놓고 파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적 언어나 법과 제도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당장 제가 쉽게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 게임에서도 욕설하면은 자꾸 이거 제도로 막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심지어 똑같은 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말을 만들어도 이걸 연상할 수 있게 그게 요즘 밈으로 많이 나타나는 예,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뚫고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아, 인간의 힘은 대단하다. 이 친구들이 무슨 박사들도 아니고 그냥 게임하는 10대 20대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뚫는 거 보면서 결국 이걸 막기 위해선 인간을 놓고 그러니까 빼놓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시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리터러시 예.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의식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늘까? 이 고민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로스님 아까 손 드셨어요. 저요 말이야. 예, 지금 지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이 저기 동료 한 명씩 끌고 와가지고 저희 이제 디지털 마루에 매주 하니까 와가지고 이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돼가지고 네. 이분들을 이제 모아서 네. 제가 해시칼리제 사이트에 저기 게시판 하나 열어드릴 텐데 아 거기에 마삼죽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말이 뭘까? 이런 거, 예, 이런 공작소 하나 만들면 예, 아우,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타이머가 이제 다 됐네요. 마이크가 꺼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희수 씨 마이크는 안 나오고요, 제 마이크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합 마로니에 제 1회 오늘은 일부 디지털 마로니에로 여론 공작팀에 관련된 좀 더 진상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하고 연관해서 아마 아까 이제 인용을 자주 했었던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 진실은 어떻게 정복되는가, 전복되는가, 예, 역정보라는 원래 이제 제목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아마 좀 더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눈물 그렁그렁하게 와서 예, 분노가 만땅까지 찼다가 아, 후련합니다. 예, 샥 하고 거의 용처럼 불 뿜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황희대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는 좀 전에 마쳤고요. 1회 1부를 디지털 마로니에로 하고 2부 이제 아날로그 마로니에 순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입을 우물우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보니까 저쪽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막 있고 막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공부하셔야 되는데 막 오신 분들도 있고. 예, 자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우리 2부 아날로그 마로니에는 김만권의 서재고요. 예, 울프가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잘생겼다 100만권 하나도 이쁜 빠권. 감사합니다. 예, 김만권 박사님께서 이제 신경림 시인의 시선집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농무라든가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그 대표 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그걸 통해서 이따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원래 독서반도 합니다만. CP 교수님이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문학의 밤을 박철우 교수님께서 예 우리 박철우 교수님 울고 있을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정식은 아니라 약식이다. 약식으로. 예, 나중에 CP 교수님 꼭 모여가지고 모셔가지고 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박철우 교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다. 박철우 교수님 다음번에 크게 하겠습니다. 문학으로. 예. 자 오늘 김만권의 서재 열어주실 김만권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예. 아니 부끄럽게. 야 우리 디지털 마로니에 시작하는데 김만권 박사님이요. 뭐 떡이에요? 그거 들고 막 여기도 다니면서 난 무슨 팔러 다니는 줄 알았어. 뭔가 팔아야 돼. 예. 자 그리고 우리 서유미 작가님 또 오늘 일찍 오셨어요. 아까 네. 보니까 오늘 뭐 일 도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오셨는데 오시면서 결과적으로 도왔죠.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길 잃은 어린 양을. 원래 아. 이분은 날아다녀야 되는데 예. 네. 딴 데 가서 날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진짜 다리는 또 기저갖고 성금성금 막 이상한 데로. 예, 우리 서유미 작가님이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우리 그 방송국에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서로 헤매다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루트를 저는 한 번 딱 제대로 오면 이제 그때부터 외워가지고 예. 오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분명 아는 분인데. 아니 아는 분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어떤 분이 무슨 상자를 들고 자꾸 왔다 갔다 하셔서 저분은 이홍대에서 뭐 하시지? 그러고 홍대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었구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옆에를 봤는데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눈빛이 공허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함께 예. 왔죠. 네. 그 참 서울이 어렵죠. 아무래도 서울에서도 되게 번잡한 이런 홍대 근처에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자주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서유미 작가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네. 예. 길 잃은 어린 양을 고양이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경님 시선. 예, 그 지금 원래 얘기해 주신 건 이제 최근에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나온 예, 1, 2집으로 나온 신경님 시선이고 참 많아요. 예, 책이 시선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 신경희 선생님의 시집 9권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전집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집을 주기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유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신경림 선생님 책이 거의 다 창비에서 나왔거든요. 거의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요거만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어요. 그게 실천문학이었어요? 예. 네. 가난한 사랑 노래만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좀 작품이고 제가 창비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갑자기. 우리 창비 광고 좀 달라 그랬더니 좀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차례로 바꾸겠습니다. 예. 전 창비 출신인데. 그래. 여기 창비 출신. 네, 창비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좋아하게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창비하고 또 신경림 선생님하고 관련도 엄청 많아요. 네. 왜냐하면 창비 시선집 있잖아요. 창비 시선 문고. 네. 그 1호가 신경림의 농무예요. 농무죠, 농무. 그리고 이게 또 사연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창비가 시집을 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자비로 냈어요. 신경림 선생님이 돈을 내서 자기 돈으로 찍은 거예요. 500권인가를.
근데 이게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 창비가 만해문학상 수상 그 선정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농무가 정말 좋은 시집이다. 그래서 이 농무를 뽑아주면서 네. 그것 가지고 또 이제 500권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500권을 찍었는데 이걸 다 판 거예요 또. 그래서 창비가 시도 팔리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졌대요. 근데 이 신경림 선생님 이전에 자비가 아니라 출판사가 책을 내주는 시인은 우리나라의 그 소위 청록파들밖에 없었대요. 청록파. 예. 박두진, 조지훈 이런 예, 사람들밖에 예.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시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다 자연 뭐 청록 뭐 이게 뭐 자연파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록으로. 청초롱한. 예. 예. 물론 그런데 청록파의 그 예. 흔히 낭만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쵸. 전원주의라고도 그쵸. 얘기하는. 이야기하는, 예. 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시대를 외면한 그쵸. 방식이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당시의 표현에 이제 우리 김현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문학 평론가 계시거든요. 김현 선생님의 김현 선생님이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김현 선생님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김현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그 나르시스 시론이라는 거로 등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평론을 등단하신 거죠. 평론으로 등단하신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거래요. 아, 예. 그걸 나중에 예. 재활용했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거래요. 근데 여기에 이게 왜 시인들이 시를 쓰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근데 그 나르시스를 인용하면서 나르시스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느 그 나르시스가 왜 갑자기 우물에 빠져 죽었는가? 자기 아름다움이 도시에서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김현 선생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요. 김현 선생님은 이게 나르시스가 숲속을 헤매다가 이제 막 헝클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물가에 가서 자기 모습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던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빠져 아.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예. 막 다 아름답다 그쵸. 그랬는데 그쵸. 비춰봤더니 예, 나는 그 아름답지가 않네. 된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결국은 이렇게 현실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그 갭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이 시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예. 사람들이 시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약간 신경림 선생님이 신경림 선생님이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신경림 선생님이 쓰신 시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그 청록파들의 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 시란 이런 거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경림 선생님의 시가 나오면서 그 청록파들의 시가 추문이 된 거죠. 그렇죠. 거의 아름답지 않은 시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야 이런 시대에 이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림 선생님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를 한번 전환시켰던 시의 세계를 전환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시 쪽에서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민중문학, 예. 민중시라고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개척해 나가시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시인이 바로 신경림 시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저는 신경림 선생님이 정말 이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 예. 이런 생각이 정말 이게 들고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읽을 때마다 특히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건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 눈이 퉁퉁 막 고등학교 3학년 때 눈이 퉁퉁 커가지고 이게 가난해서 운 거예요? 사랑 아니야 아니 이게 뭐였지? 사랑 때문에 울었다는 거니까 거짓말이고 그 시가 주는 감동이 막 그렇죠. 너무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예. 뭐 우리 시대 그게 89년에 90년에 나왔나 89년에 나왔나? 예, 88년인가? 88년에 나왔나? 88년에 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세대 연애를 했거나 연애를 하고 싶었던 예. 사람 대부분은 외우고 아마 울었을 걸. 다 나의 사랑은 가난해. 이거 다 편지 쓰고 나 좀 받아줘. 나 좀 가난한데 좀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수많은 연애 편지에 인용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일단 이런 거 써 있으면 접어놔. 받았는데 써 있으면 그죠. 확실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난한 사랑 노래는 신경림 시인의 그 보통 시와는 좀 결이 좀 다른 다르죠. 결이 예, 좀 있죠. 아주 다르죠. 예. 예. 근데 아까 창비 시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때는 창비파하고 문지파가 있었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장비파고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이게 NL인지 PD인지도 알아.
창비 데뷔자 어떠셨어요? 제가 나왔을 때 이제 사실 많이 네. 사라지는데 그때도 창비파 문지파가 있었고 아직도 사실 조금 희미하게 아직도 있죠. 희미하게 남아있죠. 네. 남아있죠. 확실히 좀 결은 다르니까.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민중문학 말씀하셨듯이 진짜 창비 실천문학이 이제 민중문학 계열이고, 그렇죠. 민족 계열. 그렇죠. 문지가 약간 애골 문지 계열인데, 약간 모더니즘 계열. 네, 모더니즘 계열이죠. 계열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세계가 그렇죠. 예. 서로를 견제하면서 계속 더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 사실 저는 가난한 사랑 노래가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이걸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예. 그렇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되게 의아했는데 이걸 중학생이 뭘 한다고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막 나와요. 막 그 까치밥 밑줄 쳐놓고 네. 이것의 의미 막 이런 거 네. 시험 보고 했었거든요. 시험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대학 막 졸업하고서 이제 졸업하고 한 몇 해 있다가 이제 학원을 갔었는데 학원에서 이거 가르치면서 아니 이 시가 여기 실려 있구나 너무 놀라서 너무 감격하면서 가르치는데 중1 2학기 교과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들은 진짜 지루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애들 막 뭐야 외로움을 모르게 몰라 옆에서 써놔 몰라 막 이렇게 써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업도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업도 이런 정서 싫어하거든요. 네. 네. 막 뒤에다 써요. 뭐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싫어 막 그쳐 막 이런 거 써놔요 옆에다가 애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고등학생 정도 돼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이 시가 있어서 또 수업하는 게 좀 즐거웠던 기억하고. 네. 그 그렇습니다. 창비가 이제 창작가 비평, 네. 이거 이제 문지가 문학과 문학과 지성. 지성. 네. 그 두 개 양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이제 양대 산맥으로 만들었었던 이제 출판사들인데 시의 성향이 좀 많이 좀 다르죠. 이제 문지 쪽은 되게 좀 깔끔하고 유럽적이고 뭐 이런 정서가 좀 있고, 그렇죠. 창비는 굉장히 투박하고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굉장히 좀 강하고. 그런데 이것도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이제 저희 때는 저희 과 친구들 얘기하면 또 알만한 친구도 들어가 있는데 겉에서는 이제 창비 들고 다니고 집에 가서 문지 읽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이게 사실 전 솔직히 말하면 저 문지책을 훨씬 많이 읽었거든요. 예. 문지책을 훨씬 많이 읽었고 약간 저도 그런 류의 인간이었고 약간 뭐 아폴리니에르 같은 시들 막 유미주의 시들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렇게 신경림 선생님은 그런 시를 못 써서 안 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신경림 선생님이 원래 서정시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서정시를 몇 편 쓰고 나니까 계속 자기는 가난하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서정시를 쓰는 게 무슨 쓸모이며 그렇죠. 그리고 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나 이 서정시에서 무슨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지라고 되게 의심을 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글을 한 10년 동안 이제 그 시를 안 쓰셨답니다. 시를 안 쓰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까 신경림 선생님께서 뭐 탄광에서도 일하시고 그다음에 그 장에 정말 장돌뱅이 그거 뭐 그런 일도 하시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이게 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러니까 3대를 부양했대요. 3대를 부양하고 시를 전혀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산동네 살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막 그런 곳에 살고 그러시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보기 시작한 거죠.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시를 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신경림 쌤하고 아주 친했던 김관식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김관식 시인이 갑자기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신경림 선생님 손을 끌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야, 너 시 써. 라고 하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끌려 올라와서 다시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농무 같은 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행히도 김관식 시인은 이렇게 신경림 시인을 끌어올려 놓고 자기는 몇 해 후에 그냥 세상을 뜨세요. 그래서 이제 김관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뜨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관식 시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해줬다고 한다면 전 신경림 시인이 아닌가. 다시 시의 세계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다시 이제 시를 쓰게 만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신경림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표현이 뭐냐면 민중적 서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마음을 아는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거는 단지 지켜보기만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조금은 돌아서서
조금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울프가님께서 서유미 작가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은 백석 시인 소설이 생각나네요 하는데요. 실제로 신경림 선생님이 내가 시를 쓴 이유가 백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백석 선생님한테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받으셨던. 근데 그 스타일은 확실히 백석 같진 않으세요. 예, 안 해요. 굉장히 후더분한 스타일이시고. 되게 나이 연세가 들어서까지도 저런 그 맑은 얼굴 그렇죠. 이런 거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좀 이상해지시는 분들 우리가 워낙 많이 봐서 정말 한결 같으셨어요. 신경님. 근데 우리 김만건 박사님께서 이제 그 민주주의 새벽 시리즈로 계속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기도 했지만 돌아가시 전까지 오롯이 자신을 계속해서 간직해 오신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뺐어요. 민주주의 새벽에 있긴 있었어. 있었어. 근데 모른 척해봐. 저녁이 돼서 저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만고 박사 진짜 빨리 말하지. 오늘 1시간 압박 때문에 이거 빨리 말해야 돼. 이렇게 두꺼운데 그렇죠? 이렇게 빨리 말해야 되는. 근데 방금 그 말씀 주셨으니까 원래 신경림 씨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73년에 농무로 이제 결국은 우리 시단에 이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분인데 제가 파장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이유가 1970년에 먼저 나온 시인 파장이라는 시가 실제로 있는데 그게 이제 장을 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본 정서가 되게 잘 나와요. 그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치. 딱 요거 하나로 그 민중적 서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되게 잘 알잖아요. 이발소 앞에서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그렇죠. 이 친구 같아야 돼요. 브랜드. 다들 카카오 프렌즈 말고요. 같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서정이 이제 1970년에 파장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이미 이제 나오고 있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우리 PD님도 진짜 우리 PD님 진짜 대박이시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챗GPT보다 좀 나아요. 훨씬 나은데요, 훨씬. 진짜 대단하시다. 서 작가님은 이 신경림 시인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우리 창비 문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민중시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직접적인 편이고 설명적인 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신경림 시인의 시들도 보면 약간 사연이 녹아있는 산문시 같은 느낌이 사실 있잖아요. 에피소딕하죠. 그래서 읽기에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건 없고 한 번 읽으면 내용이 딱 알아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싫다 이건 아니었지만 제가 막 엄청 최애다 이러진 않았어요. 내 취향은 확실히 딱 맞는 건 아니었다. 그쵸.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찾으니까 농문은 있더라고요. 농문은 있고 이제 가난한 사랑 노래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샀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그냥 느꼈던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쉽게 쓰시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다시 보면서 아까 청록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서정의 정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것을 바탕에 두시고 우리가 여기 아까 말했던 그 가난이라든가 그리고 생활감, 현실 그리고 특히 뭐 사람이랑 여기 보니까 뭐 강에 대한 얘기들, 뭐 바람, 달, 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멀리 있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살면서 같이 있는 자연이잖아요. 꽃이라든가 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람하고 엮어 쓰셔가지고 요번에는 보면서 너무 찡하고 진짜 좀 눈물 나는 시편이 많아서 좀 새롭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확실히 달라서. 맞아요. 저는 예전에도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지 씨는 약간 또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야 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죠. 자꾸 보게 되죠. 근데 이건 내가 쭉 하고 뭐 그러니라고 이제 넘어가니까 그 중에 그냥 귀에 잘 걸려서 좋은 정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 가난한 사람 노래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간직을 하지만 나머지는 그래 농민시 쓰시던 분이야 이렇게 된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 이게 가난한 사랑 노래도요. 이게 한 구절이 바뀌면 완전히 이게 좀 다른 시가 되거든요. 원래 신경림 선생님이 여기 보면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있잖아요. 여기 원래 대목은 탱크 굴러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출판사에서 검열에 걸릴 거다. 이거 바꾸라라고 계속 권유해서 바꾼 문장. 가난한 사람 노래 나왔던 그 한 구절이. 한 구절이. 근데 이게 만약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였으면
전혀 다른 이제 또 그러네요. 시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근데 이 배경은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건 사실 예. 보이잖아요. 간접적으로 물론 해놓긴 했습니다만. 근데 진짜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저는 그냥 저도 대체로 그냥 왜 공장의 그, 그런 예, 공장 얘기 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탱크 굴러가는 소리였고요. 예, 예. 어허. 그럼 훨씬 또 달라지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신경희 선생님이 쓰시는 시를 들여다 보면 항상 그 시대성이 있고 그리고 역사성이 있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시집 자체가 이렇게 나왔던 배경 여러분 88년 아마 88년 맞을 거예요. 네, 88년인데 그래서 이게 87년 민주화 운동 있잖아요. 네. 요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이 시집에.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왜 헛짓거리 하고 있니?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바꿔나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왜? 다시 노태우가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당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노력했지만 뭔가 다 바꾼 것처럼 니네들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거기서 나오는 좌절감 그런 것들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화가 끝나지 않았다.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들에게 야 우리가 니네가 뭔가 다 이뤄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뭔가 바꾼 것 같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세 파트 중에 3부에서 계속하고 계세요. 맞아요. 예. 그 3부 이야기가 거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민중시가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하나의 시인으로 느끼는 좌절감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권유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 3부에 진짜 많이 담겨 있어서 예. 요거 3부는 87년 민주화 운동을 꼭 이해하시고 그 역사성을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그 시를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따가 뭐 독서반에서는 독서반을 빙자한 술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할 얘기는 여기서 다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예. 근데 일단 두 가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농무, 하나는 이제 가난한 사랑 예. 노래인데 예. 그래도 가난한 사랑 노래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되게 괜찮은 일종의 연설할까, 그러니까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 운동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노래를 이 사랑 노래를 이렇게 좋아했던가라는 게 이제 가난함이라는 모티브잖아요. 그렇죠. 가난이 모티브죠. 네, 근데 이 가난이 사실은 그냥 단지 돈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죠. 우리 김만구 박사님도 부자는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대다수가 가난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산층도 생겨나고 뭐 이러던 시절에 그 계층과는 무관하게 왜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예. 이게 강하게 정서로 꽂혔을까? 그 가난함이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저는 이게 여전히 이 세대까지는 전태일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 전태일도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태일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청년 노동자였고, 예. 그리고 그 청년 노동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존재하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과 일체감을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빈곤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까 정준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빈곤은 단순히 상징적 빈곤이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나은 세계. 그렇죠. 결핍에 가깝다. 결핍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 결핍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에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결핍이 또 보이거든요. 예. 그 세대들에게. 뭔가 바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어떤 결핍 같은 정서들이 이 시를 마주했을 때 다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그러면 서 작가님도 이게 네. 보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이제 한 서너 줄을 계속 그렇게 이제 끌어가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바꿔놓지만 외로움, 두려움, 그쵸. 그리움, 사랑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간적 정서고 본원적 정서에 가까운 네. 것들이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을 모르겠는가. 요게 이제 되게 반복되는 구절인데 거기에 대한 또 나름의 생각. 저도 여기 이 시가 이제 88년 요때 나왔을 때 여기서의 가난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인적이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게 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많은 걸 꿈꿀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 정서. 그리고 사실은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좀 사치스럽잖아요. 나 혼자 외로워서 뭘 하겠다. 예. 내가 사랑하니까 뭐 이 큰 것을 위해서 하지 않고 뭘 혼자서 해보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또 세계는 변해가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고 하게 되고 굉장한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학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외국 여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나가서 최루탄 맞고 또 쓰러지고 끌려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이후에 어떤 자기 삶을 모색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마음 한구석에 그런 어떤 뭐랄까 좀 나뉨? 찜찜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가 그거를 정확하게 건드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많은 길지 않은 시고 뭔가 굉장히 뭐 또렷하게 뭐 어떤 한 사람을 딱 얘기하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의 가난하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가 딱 자기를 겨냥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시에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기 김은실님께서 현장에 와서 바로 달아주셨는데 가난하면 외로움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아요. 예,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외로움을 알고 가난하니까 아, 두렵고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난을 시장 그 물질적 가난이라고 본다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생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치사한 뭔가 사치스러운 정서에 정치가 갇혀 있을 수도 없어. 외로움이 너무 야, 사치스러워. 너무 가난하면 이게 외로울 수도 없어. 우리는 지금 뭔가 돈 그렇죠. 벌어야 돼. 그렇죠. 너무 가난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냥 뭐라도 해야 해.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거라면 또 한 가지 이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겪었던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나가서 싸워야 돼. 그렇죠. 싸워야 나가서 막 데모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외롭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야 뭔가를 두려워할 때야 사랑이나 하고 있을 때야 그립다고 말할 때야 우리가 서정혜를 얘기할 때야 이게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이제 그 시대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시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많이 연관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랑 노래가 약간 저하고 사연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당시만 해도 석사 정도 되면 이제 정치학과 쪽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 그 연세대학교 그 원주 캠퍼스에서 한 분이 현대 막시즘의 이해라는 과목을 펑크를 내신 거예요. 학기 초에. 한 개설은 돼 있는데 개설은 못 첫 주에 하시는데. 강사님이 펑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을 찾다가 이제 다른 선생님 다 차 있고 그러니까 강의를 안 하는 애 찾다 보니까 저까지 순서가 온 거예요. 예. 막스주의자도 아니면서. 그런데 자유주의 심지어 그 당시에 저는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다 막시즘 어느 정도 봤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있겠다는 싶어서 선생님이 너 해볼래? 그래서 그걸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애들한테 현대 막시즘의 이해를 얘가 2000년이 다 되오는 이 시기에 내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소위 가르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역설적으로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지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요 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실력 소개해주고 그런데 이번 학기 우리 목표는 이 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라고 시를 읽어놓고 뭐 펼쳐놓고 뭐라 그랬었냐면 가난해도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가난해도 사랑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세계.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되는 세계.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되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학기 내내 이야기할 게 이거다라고 이제 하고 학생들하고 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첫 강의에 처음을 열었던 시예요. 사실은 제가 대학 강의에 처음을 열었던 시라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애정하는 시고요. 예. 그리고 또 듣던 친구들이 뭐래? 뭐 이러진 않아요? 예, 아니요. 그 친구들 괜찮았어요? 은근히 괜찮다라고 반응했던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반응해 준 건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다 틀에 일단 박혀 있잖아요. 틀에 박힌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사연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유학 끝나고 처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나는 이제 그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 시민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제가 시민 교육을 하겠다고
여러 군데 넣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한 군데에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하러 오라 그랬어요.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강의를 하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던 이제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딱 갔거든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갈 때 요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정의의 계보학이라는 이제 해서 소위 말해서 정의가 어떻게 힘이 차지하던 정의가 도덕적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여전히 힘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고2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읽다가 좀 뭔가를 소개하려고 읽다가 갑자기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10분을 꺼이꺼이 운 거예요. 아우.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은 거니까 이게 난리가 난 강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강의가 선생님들이 다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걔 왜 저래?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강의하러 사람이 운대. 그리고 첫날에도 한 40명 됐었는데 갑자기 50명씩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이 운대 막 그러면 사람이 그래서 저를 그 이후에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시입니다. 야, 또 그때부터 알았구나. 울면 모인다는 걸. 어떤 자신의 어떤 무기로 장착을 한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나의 무기. 읽고 안 울 수가 없어.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옛날에 중학생 앞에서 하면 안 울겠다. 애들이 진짜 공허하게 쳤다가. 여기는 참 어렵게 가르쳤고 여기는 요걸로 그냥 딱 인기도 없고 너무 누굴 가르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예. 들리는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대중 강연에서 시를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를 더 이상 활용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읽을 때만 우는 거예요. 이제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시를 읽으면 자꾸 막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고 예. 그리고 대부분 다 또 이게 뭐 강연 가서 인용하는 시들이 또 막 밝은 시들이 별로 없어요. 예. 되게. 그러면 이게 뭐 시를 한 편 읽다 보면 막 이렇게 또 더 웃긴 건 이제 사실 제 후배들이 당신이 슬프다고 우냐? 기쁘다고도 울잖아. 막 이러는데 예. 정말 또 예쁜 시, 좋은 시를 그러면 그게 또 감동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시는 절대 읽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벨이 있는 거지. 예. 시가 결국은 정서를 건드리는 형식이니까 예. 이게 슬프든 기쁘든 화가 나든 건드리면 우는 거야. 그렇죠? 예. 이런. 예. 그래서 요즘은 안 써요, 진짜. 예. 웃긴다. 예. 맞습니다. 이유가 없어서 못 우시는 울방군입니다. 예. 고양 아니다. 제가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아까 예. 풀네임을 얘기하진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예. 길은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예.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 그쵸. 이것들을 예.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아까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상태에는 그래도 돼. 외로워도 되고 그리워해도 되고 사랑도 해도 되고 막 실수도 해도 되고 뭐 해도 다 해도 돼. 근데 그래도 되지 않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 예. 딴 걸 해야 돼.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아주 인간적인 정서를 그대로 그냥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때와 그럴 수 없는 때 사이에 느껴지는 갭. 애초에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슬픔 이 안에 있는 정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나오는 거잖아요. 거죠. 예. 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경림 선생님 시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중시든 서정시든 모든 시의 그 갭을 잘 파악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감정 속에서도 아픈 거 보시고 기쁜 거 보시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정말 탁월해서 저는 이렇게 문장이 쉽고 직설적이라서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좀 더 읽어보면 그 안에 그 담겨 있는 의미들이 너무나 깊고 그리고 은은하고 그러면서 그 이거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에 배어 있는 슬픔 같은 것들, 우리가 보는 슬픔에 배어 있는 아름다움을 너무 잘 보여주시는 어떤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연애꾼인 서유미 작가님 연애꾼. 이런 장애를 못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마음껏 할 수도 없었어.
맨날 데모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왜 보면은 그 위에 또 자기들이 아마 연애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선배들이 연애하면 뭐라 그러냐. 연애하면 또 되게 뭐라 그러거든. 이런 부르주아적 감성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쩌고 막 심지어 선배한테 너 연애야 혁명이야 사랑이야 혁명이야 질문을 받았다니까. 난 미친 또라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혁명 속에 핀 사랑이요라고 답했어. 그래도 이봉호보다 낫네. 이봉호 어제 똑같은 질문 받았거든요. 예, 이재석 기자냐 정준이냐. 그래도 바로 이재석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냥 같이 술을 먹었었대. 혁명 속에 핀 사랑이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근데 사랑꾼인데. 제 주변에는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상대 없었고 저는 뭐 비밀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예. 이 마음은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연애꾼 사랑꾼 우리 이제 농담으로 많이 그러는데 사실 대학에 와서는 생각보다 연애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그냥 다 했어.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냐면 왜 대학에 와서 오히려 20대가 예. 지나서 나의 연애는 더 이렇게 빈도가 오히려 줄고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연애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거는 하면 내가 되지. 그냥 예. 사랑을 해서 만나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헤어지는 게 끽해야 무슨 대학에 간에 만에 이런 그렇지, 얘기지. 그렇지. 예. 우리가 이거를 연애한다고 무슨 살림을 차릴 게 아니니까. 근데 예. 대학에 가서는 사람을 좋아할 때 되게 신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제가 연애 맞아요. 빈도가 많이 줄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근간에도 제 그 고등학교 뭐 이런 친구들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뭐 예전에 내가 어쩌다 뭐 이런 사랑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지금의 결혼 생활에 이르렀을까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다가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걸 몰랐던 것도 같다. 혹은 뭐 외면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어떤 시대적 감성과 상관없이 인간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갈 때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신경림 시인이 말했을 때 가난은 매우 뭐라 그럴까 시대적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거대한 의미의 의미가 가난이기도 아니죠. 하고 예. 또 그러면서 매우 또 개인적인 의미인데 제가 이제 한참 뭐 대학 생활을 하고 20대 때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거대하고 대의적인 의미의 가난은 아니었지만 이걸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를 걷고 그냥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바라봐도 이거는 한 사람에게 한 세계와 겨루는 정도의 굉장히 큰 고민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난은 모양은 다 다르고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저는 글을 쓰고 싶고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글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둘 다 글만 쓰면 죽어야 되잖아. 글만 죽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 됐잖아요. 것인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 가난하네. 사랑해서 가난해진 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 세계에서 어른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봐도 너무 찡하고 역시 중학생이 볼 시는 아니다. 이걸 누가 중학교 교과서 실었는가 제가 진짜 너무 참 이상하네요. 애들은 아마 어쩌면 어른이 돼서 내가 옛날에 이 시 배웠는데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 참 좋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도 벌써 이제 어른이 됐을 테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교과서 편찬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이제 예전에 네. 국정교과서에서 이제 교과서가 많아지는 네. 때고 교육 자유화가 좀 이루어지던 때고 그러니까 이것도 편찬하는 사람들이 또 예전에 빚졌던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실어줘야 돼. 그러니까 신경님 이런 분들한테 빚진 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 들어가야 돼. 그러게요. 이제는 청록파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예, 집어넣어야 예, 돼.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신 분들이 는 거지. 근데 그러게. 중학교한테 들어간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들어가긴 그쵸, 했어요. 그쵸. 이르죠. 예, 예. 고등학생만 됐어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예쁜 시들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신경림 선생님 시를 만나면서 시에 대한 시선이 진짜 많이 바뀐 건 예, 사실이었어요. 이제 막 그 전에 막 저희들 막 뭐 황동규 시인 같은 그렇죠. 즐거운 편지 같은 거 굉장히 예. 좋아하죠. 네. 내 그대를 생각하면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런 거 외우면 또 뻑까지 또. 그렇지. 그치. 네.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대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황동규 씨는 천재예요. 예. 맞아요. 아버지가 황순원인데.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예.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만 읽다가 이제
갑자기 신경림 선생님 시를 딱 봤는데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그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름다움에 대한 시선을 엄청나게 바꿔주셔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이제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건 또 딴 얘기지만 황동규 선생한테 영어 과목을 들었거든요. 실제 예. 영문과 선생님이니까. 그 신경림 선생님도 영어 영문학 전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한문학과 아까- 이런 거 다니셨어요. 김현 아까 김현 평론가님 이제 불문과. 국문과 예,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 불어 불문, 뭐 도고 동문, 네.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다 시인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문학은 가르치고 그렇죠. 예, 이제 예. 시를 적고 그랬는데 예. 황동규 선생의 영어 과목을 들으면 별 재미는 없어요. 아, 예, 또 그렇구나. 되게 깐깐한 스타일이거든요. 아, 깐깐하시구나. 네. 예.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는데 이분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점이 B라고 생각한다. 어머, 예. 학생들이 싫어? 학생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A 이런 거 안 맞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해서 CD 맞지 말고 적당히 해서 B 맞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럼 본인 그래서 생각. 자기는 그냥 대부분 B 준대.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니들이 얼마나 잘해봤자 나한테 A 받게 돼. 이것도 사실 A. 있는 그렇지. 거예요. 예. A는 없나? 근데 그러니까 니들이 잘한다고 내가 A 주는 건 아니니까 정 A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 그러면 A 주겠다고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요즘은- 되게 독특한 요즘은 스타일이에요. 엄청 몰려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죠? 애들 그렇죠. 다 오잖아. 뭐-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못 예. 가잖아요. 못 가죠. 오지 왜는 못 말라는 가죠. 얘기인 줄 말라는 알고. 야 그냥 B나 받으면 최고겠다 이런 생각하지 맞아. 이제 보통 맞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 중에 정현정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정현정 선생님은 약간 스타일이 다르세요. 이렇게 수업이 딱 들어오면 정말 시인 같으세요. 어. 머리도 하얗잖아요. 딱 네. 들어와서 밖에 탁 보고 5월 달이면 공부가 되겠냐? 나가서 시나 한 편 써라. 시 창작론이가 네 그러고 나가. 아무도 시를 안 써. 김파우스트님이 이제 저는 A 플러스 네. 받았겠다고 대단한 오해십니다. 제가 야. 대학교 때 A 플러스 받은 과목은 몇 개는 있는데 그건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었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주로 B. 예. 아 B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 아, 저희 때는 그 과에서 뭐 이렇게 그 운동하고 아니면 그 서클하고 이런 친구들 제일 높은 학점이 막 2.9 막 그랬어요. 평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들 그 과 동아리 다 모여 있는데 전체 수석이었어요. 그게. 제가 학생회장 할 때 학생회장 때 3.0 맞았다고. 예. 어머. 그래서 민중의 배반. 2.9, 3.0이면 수석이에요. 수석. 전체 수석. 예. 뭐 이것도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그래서 저도 아마 B 받았을 거고 그 영어 과목은 예. 그 대신 이제 국어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김영민 선생이라고. 김영민 선생 맞나? 그 유명한 그 평론가인데 3세대 평론가인데 나중에 서울대 국어국문과로 다시 가신 분이거든요. 예, 예. 네, 그분이 강사 시절에 가르쳤었어요. 그거 A 플러스 받았어요. 아, 근데 그때가 그렇구나. 예. 김현 선생의 자서전을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근데 너무 깠거든. 그때 A 플러스 주더라고. 아니면 사실 이제 그 김현 선생님이 사실 저는 평론은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평론을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 김현 선생님은 분이거든요. 훌륭하죠. 정말 저는 김현 선생님 글에서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만약에 뭔가 글을 쓴다면 평론가 김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여러분 말들의 풍경이었나? 네, 말들의 풍경이었나? 네. 그런 그 평론을 쓰셨는데 이 김현 선생님 평론을 읽어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한편의 문학이에요. 네. 평론 자체가 되게 문학이에요. 독특한 예, 비평 형식을 예. 만든 분이죠. 예, 그리고 김현 선생님은 진짜 어떠신 분이냐면 이렇게 그 문학 평론은 약간 바깥에서 뭘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김현 선생님 글을 읽으면 작품 안에 오롯이 있어요. 그러면 작품 안에서 있는 화자가 뭔가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이 약간 다른 경지의 평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평론가들이 김현은 문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김현 평론을 선생이 하셨죠. 그 예. 작품을 얼마나 이해도가 높으냐면 작품에 나오는 문장을 다 따가지고 전체 평론을 써요. 근데 말이 자기 말로 쓰는 것처럼 보여. 예, 그래서 이 따가지고 자기 문장 안에 집어넣는 평론 양식을 처음 개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만 해도 그렇게 안 썼었기 때문에 네, 뭐 이거 앞으로 흘렀긴 했습니다만 예. 훌륭한 평론을 쓰신 분입니다. 저 그래서 이 김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학의 경지를 끌어올렸듯이 이제 뭐 이렇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경림 선생님이 시의 한쪽을 또 끌어올렸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는 그 신경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어떤 시인들이 어떤 이 특정한 시기의 시가 좋고
이제 그 이후에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경희 선생님은 정말 세상을 뜨실 때까지 시가 되게 균질했어요. 맞아. 시가 엄청나게 균질했고, 그리고 후기에 쓰신 뭐 낙타 같은 시들은 막 그 읽다 보면 그 자기가 죽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이제 쓴 시거든요. 근데 그 시는 읽어보면 막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시가 좋으세요. 시가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문학을 관둬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분도 이분이에요. 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이제 들었던, 정말 그렇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주셨고, 저의 정서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김현 선생은 기용도를 또 발굴하기도 했고. 맞아요. 네. 기용도 발굴했었죠. 기용도 시인도 김현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기용도 씨가 이제 먼저 죽었고 김현 선생은 이제 간암으로 결국 나중에 이제 강경화론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쓴 평론 유고집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그 생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썼던 그런 것들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농무. 네, 예. 농무. 농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신경림 선생의 시인의 원형에 가까운 그쵸, 원형이죠. 시라고 이제 볼 예. 수가 있는데 예. 정서적 고향에 가까운 그런 시고 73년 시죠. 예. 예. 이 농무에 대해서 우리 서 작가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음. 이게 창비 진짜 시선 1번이더라고요. 예, 1번. 집에 보니까 세상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읽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목에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 제목을 못 읽는 게 너무. 근데 제가 논문을 읽었을 거야. 농문 읽었지. 농문 엄청 큰 글씨로 써 있었고 농문은 봤는데 제가 근데 요번에 이거 그래서 다시 아니 제가 보니까 막 접어도 놓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누가 와서 접어놓고 갔나. 팔팽이 각지가 그런 팔팽이 우렁이 각지. 우렁이가 제가 다시 보는데 근데 사실은 가난한 사랑 노래보다 요번에 보면서 농무가 사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깊이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랑 노래가 사실 대중적으로 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이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 예. 한글 서유미 한글 써요. 맞아 한글 서유미. 네, 한글 사랑이 대단합니다. 국어 국문학과인데 진짜 아주 한문을 몰라요. 근데 다시 요번에 보면서 농무를 정말 잘 쓰셨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요번에 좀 새로운 몇 개 시를 되게 놀랍게 봤어요. 1956년에 쓰신 심야라는 시가 있는데 와 제가 이거 보고 이번에 정말 심쿵을 한 2작품 정도 굉장히 심쿵했는데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이여 산정에 불던 바람이여 달빛이여 지금은 모두 저 종 뒤에서 종을 따라 울고 있는 것들이여 이러면서 시작하는 시인데 와 아까 우리 제가 그러니까 신경림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시를 제대로 읽고 나서 저는 여기 가난한 사랑 노래 해설에도 나오지만 이 시를 신경림 선생님이 요때 특히 아까 시대 배경 잠깐 얘기하셨지만 요때 썼던 요 시를 시사시라고 해설에 아예 써놓으셨거든요. 시사시라고. 뉴스가 거의 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시집 제가 요번에 보면서 키워드가 몇 개 있지만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원수예요. 원수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친구, 동지, 뭐 가족만큼이나 원수가 많이 나오고 막 원수를 거의 시편 같아요. 원수라 미워한다 해서 문매질하고 발길질하고 더러운 발들을 동해바다 한복판에 쓸어넣게 해주십시오. 거의 이런 방식으로 막 저주를 이제 고급스럽게 막 퍼부으시는데 농무는 훨씬 더 이게 50년대, 60년대 뭐 이런 시들, 뭐 70년대 이런 시들 쭉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그 슬픔과 그 쓸쓸함이 너무 농촌에서 바라보는 그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써줘서 제가 그 시가 조금 더 짧거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농무에 새로 좀 반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농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조지훈의 승무가 생각이 나죠. 그러네요. 나빌렛. 나빌렛.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되게 예. 미학적이고 뭐잘 쓰시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농무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그걸 시집 이름을 삼은 이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로 대표되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 하지만 되게 뭔가 비련의 여인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던 거에서 이 농민의 이제 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농민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민속 문화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농무의 시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이게 뭔가 분노도 차 있고 굉장히 막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이를테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농민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점점 신명이 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춤은 굉장히 그 뭐랄까 그냥 운동권들이 그 시위할 때 췄던 춤과 같은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춤은 즐거워서 추는 춤도 아니고 뭐 어떤 문화적인 춤도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아지테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외치는 거야, 그냥 외치는 거. 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되게 받아들였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농무에 나오는 시어들이 그 이전의 시집에서 볼 수 없었던 단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작거리에서 쓰는 말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시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단어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한두 단어씩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를 그냥 덮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도 돼? 라고 하는 뭐 분칠한 새색시 같은 뭐 그런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써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정말 거기 밑바닥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딱 드러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어들을 가지고 그 시어들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잃어버린 언어들이 되게 가까운 거죠. 그런데 언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표현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의 시어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들을 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가져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져옴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시어들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 거죠. 말들을 다시 돌려준 거죠. 실제 이제 신경인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걷기였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걸으면서 그 말들을 계속 찾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말들. 그러니까 소위 조세희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난장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어들. 그렇죠. 예, 그것들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점에서 이 농무가 아주 우리 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한국적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과 같은 시선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시어로 바꿔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농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문학사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종료 시간이 다가와서요. 요거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가 참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면 이 시는 정말 좋다. 요거를 하나만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게요. 꼽은 다음에 전체는 아니고 약간 부분 낭독이랄까? 그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따가 이제 울면서 막 술 드시고 울면서 아마 하시고 우리 다 할 거 다 우리 술 드시고 울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겠죠. 서 작가님 먼저 하나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보니까 농무에 예전에 갈대에다가 이렇게 접어놨더라고요. 갈대도 좋죠. 유명하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갈대에 접어놨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해후 제가 이거 한자를 몰라서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해울 것 같았어. 내용이 한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첫 연이 그 여자는 내 얼굴을 잊은 것 같다. 정거장 앞 후미진 골못 해장국집. 우리는 서로 낯선 두 나그네가 되어 추탕과 막걸리로 요기를 했다. 그 공사장까지는 백리라 한다. 가을비에서는 여전히 마른 풀레가 나고 툇마루에 모여 음담으로 날구질을 하던 버들집 소식은 그 여자도 모른다 한다. 변전소에 직공으로 다니던 그 여자의 남편은 내 시골 선배였다. 벚구를 치며 잘도 씨름판을 돋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떠돌다가 과부가 된 그 여자는 이제 그 일도 잊은 것 같다. 메밀꽃이 피어 눈부시던 들길, 숨죽인 욕지거리로 술렁대던 강변, 절망과 분노에 함께 울던 산바람. 우리가 달려온 길도 그 노랫소리도 그 여자는 이제 다 잊은 것 같다. 끝내 낯선 두 나그네가 되자고 한다. 내려치는 비바람, 그 진흙길을 나 혼자서만 달려나가라 한다. 네, 이게 1973년 시인데요. 해우가 이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만남을 이제 해우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소설적이잖아요. 제가 읽은 게 사연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신경률 선생님 시에 있는 아까 어쩌면 가난한 사랑 노래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정서를 좀 가지고 있는 느낌. 한때 가까웠고 많은 것들을 나누었던 그런 사이지만 여기 나온 이제 그 여자 내 선배의 그 아내였던 근데 이제는 과부가 된 어떤 사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된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내 얼굴을 잊은 것 같고 이제 다 잊은 것 같고 그리고 나그네가 되자고 하자. 이게 살기 위해서 이제 잊기로 결정한 사람과 나에게 이제 가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그 굉장히 뜨겁게 뭔가를 갈구하고 뜨겁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슬픔을 겪어서 누군가를 잃고 혹은 죽게 되고 뭐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살기 위해서 어떤 세계를 떠나면서 보이는 뒷모습 같은 것들을 또 보이는 시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시는 아마 그런 후자에 좀 가까운 시인 것 같은데 쓸쓸함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네, 되게 좋았었어요. 듣는데도 울컥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네. 슬프더라고요 이게. 네. 자, 그리고 김만건 박사님 뭐 봐주신 저는 울기 없기. 예, 저는 울지 않기 위해서 시를 다른 걸 골라봤어요. 아 예. 이게 그 제가 아까 신경희 선생님이 되게 역사성이 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시가 87년 이후 87년의 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갔을 때 이제 그 상황에 관해서 이제 자기의 심정을 좀 쓰신 건데요. 이 가난한 사랑 노래에 이제 겨우 먼덩이 터오는데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겨우 강 하나 건넜는데 모두들 흩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바라던 것이 피 맺혀 바라던 것이 언덕에 피인 저 몇 송이 들꽃이더냐. 자작나무 숲속에 목신 새소리더냐. 풀 죽었던 원수들 웃음 되살아나는데 잡았던 손들 놓고 뿔뿔이 헤어지는구나. 소매 속에 앙칼지게 감추어든 저 비수를 왜 보지 못하느냐. 이제 겨우 먼덩이 터오는데 꼈던 어깨 풀고 산산이 흩어지는구나. 부러진 팔다리 서로 업고 안고 어렵게 달려온 길을 벌써 잊었느냐. 깨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놓지 않았던 손과 어깨 벌써 잊었느냐. 삼천리 온 하늘과 땅에 활짝 꼽히는 그날까지 함께 가리 다짐하지 않았더냐. 이제 겨우 뿌옇게 앞길이 보이는데 모두들 가는구나. 제 멋대로 가는구나. 아니다.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다. 몇 송이 들꽃의 향기에 취해 갈 길 못 찾고 허둥댈 때가 아니다. 원수들 기뻐서 도깨비 춤 추일 때가 아니다. 다시 모여 손을 잡고 어깨를 끼자. 잠시 들떴던 숨 가라앉히고 느슨해진 신발끈 매몰차게 제어매자. 이제 겨우 먼동이 터오는데 이제 겨우 우리들 갈 길 눈앞에 보이는데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안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고요. 우리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손을 잡자. 어깨를 끼자. 예, 우리 그 잡았던 손의 기억을 잊지 말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게 90년에 나온 시집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쓰는 수법하고 좀 유사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물질적 그 대상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제 그 비유 안에 이제 내포된 뭐랄까 이렇게 그 어떤 물질의 슬기랄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잘 보이는 건데요. 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의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꽃,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 길이라고 하는 이제 모티브는 원래 굉장히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자주 이제 반복되는 모티브인데, 예, 또 나름대로 이제 자신만의 길 철학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길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내가 만든 줄 알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아 길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한 번 깨닫죠. 이제 더 나아가면 그런데 길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러고 나야 이제 길이 사람과 비로소 고분고분하게 서로 어울려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깊은 이치가 이제 담겨 있는 시여서 개인적으로 이 90년대 때 제가 좋아했던 시 중에 또 하나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아쉽게 신경림 시인의 대표적인 두 시집이자 시이자 그리고 이런 시들이 담긴 시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좋은 시선으로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김만곤 박사님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항상 이제 신경림 선생님의 시를 볼 때마다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소중한 마음들을 꺼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느끼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잘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더 나가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주시는 큰 위로가 신경림 선생님이 평범한 우리들을 보고 늘 글을 썼다라는 것. 평범한 우리 사람들을 보고 썼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신경림 선생님이 난쟁이들을 위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시인. 그만 나는 그만. 항상 이렇게 글이란 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시를 쓰지 않아도 사설을 써도 그리고 칼럼을 써도 언제나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봐야 될 때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점에서 인생의 좋은 스승님이셨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예. 박수. 박수. 자, 또 이제 같은 이제 물론 소설가로서 시인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 작가님도 우리가 시집은 처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렵지 않은 시여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과 책 안에서 문학을 보는 거랑 문학 안에서 또 시하고 소설을 보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세이를 보는 것도 좀 다르고. 근데 시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요. 생각보다 인기 있는 시인들도 많아요. 잘 팔리는 시집도 많고. 근데 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시집도 한두 권 좀 중간에 봐도 좋겠다. 더군다나 또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오늘 한 30분 줄은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약간 예. 되게 좀 바쁘고 좀 어수선하고 그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집에서 뭐 시집 전체가 아니어도 정말 몇 개의 시만 가지고 얘기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간만에 다시 좀 시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이 나시면 우리 뭐 지하철 문에 있는 시만 보지 마시고 지하철 문에 시를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그래요. 뽑아도 그런 걸 뽑아.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좋은 시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저는 시는 이렇게 막 이해가 꼭 돼야지만 읽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하고 달라도 되고 그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도 많이 보시면 좋겠다. 우리도 좀 또 같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뭐 시라는 게 사실 언어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이잖아요. 네. 예.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 안에 이렇게 아까 압축적으로 감정의 배를 팍 하고 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훌륭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아마 변화하면서 자신을 살아낼 겁니다. 근데 또 스토리를 다루는 소설가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검증을 자주 해서 미안한데 제가 해시태그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힘이 들거나 그랬으면 어떤 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가끔 이제 손에 걸리는 시집 꺼내가지고 펼쳐서 그날 내 마음을 다독여지는 시를 만나면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된다 그랬더니 거의 경멸하는 눈으로 나를 봤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자기는 물론 영화를 보겠지만. 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요거를 같이 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에는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힘이 있는가, 이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요 자리 약식 문학의 밤을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방송으로만 만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 난장판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음 주에 다시 또 문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